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뉴스큐에서도 다양한 여야 인사들 또 패널들과 함께 전국을 분석하면서 조국 혁신당의 선전에 대한 여러 논평을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조국 대표를 직접 만나겠습니다. 잠시 뒤 조국이 평가하는 조국 혁신당의 약진의 배경은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미국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조금 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일요일에 열린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를 위해 한국을 찾은 건데요. 박동희 야구 전문 기자와 알아봅니다. 금요일 뉴스큐 교수들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의료계 공백 사태 속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 여부를 놓고 오늘 저녁 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그럼 의대 교수들이 모여서 사직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네,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24개 의대 교수들의 비대위의 연합은 오늘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여부를 결론 낼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환자 곁을 떠난 지 만 4주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집단으로 사직할지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와 울산대 등 일부 의과대 교수 비대위는 각 대학별로 이미 사직 결의를 마친 곳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18일에 집단 사직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대화하지 않으면 학교를 떠난다고 했던 교수들이 오늘 회의에서 집단 사직에 들어간다면 구체적인 행동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경영 체제인 대학 종합병원에서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심각한 의료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교수들마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직 대신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환자는 의사가 필요하다며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설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어서 사직서 제출이 곧바로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료 차질로 인한 병원들의 경영 악화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빅5 대학병원들은 하루 매출이 작년 대비 10억 원 넘게 줄었고 서울대병원은 자금 융통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 2배인 1,0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은 수술을 절반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줄어든 수술은 곧바로 병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전공의 비중이 큰 빅5 대학병원일수록 매출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은 하루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억 원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진료 시스템 유지하는 것 외에도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날로 커지고 있어서 부득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급기야 서울대병원은 자금 융통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최근 기존의 2배인 1,000억 원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견디기 어려워진 세브란스 병원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매출 20%가량이 줄어든 서울 성모병원 역시 비상경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빅5 병원뿐 아니라 지방의 다른 대학병원들도 이미 간호사와 행정 인력들에게 무급 휴가를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무급 휴가를 할당하다시피 해 직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병동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폐쇄하는 병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다른 병동에 가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심지어 강제 연차 휴가나 무급 휴가를 강요받기도 하고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면서 병원들의 경영 악화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논의할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배정 인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역 의대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집중 배정할 방침을 강조한 만큼 지역 거점 국립대와 정원이 50명 이하인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협 비대위 집행부들이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정책이 총선용이라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전공의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임생 2,000명을 정원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필소를 기피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릴 거고, 정부도 좀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같이 다 함께 노력해서 의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의 힘으로 저 이기적인 기득권 의사들을 굴복시킬 것이니 총선에서 투표로 보답해달라. 모두 달라붙어서 의사들 겁주는데 올인하는 나라에 동의하십니까?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폄훼 비판 등을 받았던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한 데 이어 장예찬, 조수연 등 부적절 발언 논란에 휩싸인 다른 후보의 거취에 대한 판단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짓 사과로 문제가 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살만하면 2번을 찍든가 집에서 쉬라라는 발언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 논란이 불거진 다른 후보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분위기죠. 네, 우선 국민의힘에선 과거 SNS에서 난교, 동물병원 폭파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장예찬 부산수영 후보가 지난 12일에 이어 사흘 만에 SNS를 통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20대 때였던 당시는 방송 등 공적 활동을 하기 전이고 지금과 달리 소수 친구만 있던 사적 공간이라 치기 어린 표현들을 가볍게 남겼다며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당일 각에서는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장 후보 공천 취소 여부 관련 질문에 논란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제 세종시 유세도 중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라는 발언도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상당히 후진 생각이라며 1번을 찍으실 분이든 2번을 찍으실 분이든 모두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YTN에 오해 살 수는 있지만 정권 심판을 강조하는 의미였고 집에서 쉰다는 표현이 투표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당은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도태우 후보와 거짓 사과 논란으로 낙마한 정봉주 후보의 지역구에는 각각 전략 공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혜훈 후보의 부정행위를 주장한 하태경 후보의 서울 중성동을 경선 이의 제기를 기각했습니다. 부산 서동 경선에서는 곽규택 후보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후보를 꺾었다고 발표했고 오늘 중으로 5개 지역구의 국민추천제 후보도 되도록 공개할 방침입니다. 범야권 비례 연합정당은 후보 추천을 놓고 갈등이 커지며 연대 파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컷오프를 고수하는 데 반발해 시민사회 측인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 10명이 전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라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입장인데
당 공관위 또한 부적격이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야 모두 막말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데 양당 대표 각각 호남과 PK 지역을 찾았다고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전남 순천과 광주, 전북 전주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당 약세 지역인 호남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어젯밤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한 것을 두고는 5.18 민주항쟁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 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를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농축산물 가격을 잡기 위한 긴급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추가 투입한다는 내용의 당정 협의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농업 인구가 많은 호남 표심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지난 1월 흉기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사건 당시 초동 대처를 해준 경찰과 소방대원, 현장에서 격려해준 부산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명할 계획인데요. 이보다 앞서 울산에 찾아선 메가서울 공약, 세수 펑크,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을 연이어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주인을 깔보면 업신여기면 혼내고 문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죠. 다시 쓰지 말 뿐만 아니라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죠. 네, 그리고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출국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야권은 이 대사 출국 금지 해제의 적절성을 놓고 계속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외교부 국방부 소속 직원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이 대사와 대통령실 대응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수도권 후보 중심으로 정권 심판론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사 문제를 두고 여당 지지자 중에서도 걱정하는 분을 접한다며 당 지도부와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억지 도피 프레임을 씌워 선거에 악용하려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도적으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면 선거 개입이라며 이 대사는 수사에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3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6%,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로 전주와 같았고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오른 32%로 집계됐습니다. 지지하는 층이 없는 무당층은 17%였습니다. 자,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미래가 3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더불어민주연합 24%, 조국혁신당이 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이번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맞대결, 이른바 명룡대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죠. 인천 계양을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물길은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잇는 운하, 아라뱃길입니다. 이 아라뱃길이 지나는 선거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천 계양을 지역인데요. 서울 그리고 경기도와 모두 맞닿아 있는 계양을은 진보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지난 2004년 이후 치러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번을 빼곤 모두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번 총선에선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맞대결하는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선 2년 전 개항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후보가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대표 업무와 다른 후보 지원 유세로 지역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대신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지역 주민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개항 테크노밸리를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철도망을 구축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지역을 충실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당대표로서 하는 일이 우리 개항 을 지역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다는 점을 우리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신을 잡겠다며 도전장을 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선의의 경쟁을 공언했지만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잘 가려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말로 하는 화려한 언사, 언변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주어진 권한으로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 출신 축구선수 이천수 씨와 바닥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몇 학년? 2학년. 야, 2학년도 의젓하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D 노선이 멈추는 역을 추가로 만들고 노후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리에 머문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 안 해도 찍어주니까 지역 발전이 25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저는 약속은 확실히 지켜내는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지역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쉽지 않은 선거를 하게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주민들의 평가가 매우 따갑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는 뭐 당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임자를 제대로 만난 그런 선거를 치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자릿수였던 두 후보 지지율 격차가 최근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이른바 명룡대전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악연으로 묶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출마도 이목을 끄는 가운데 이번에 일부 조정된 선거구가 변수입니다. 21대 총선 때 보수진영 후보가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계산 1동과 3동이 개항을에서 빠지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작전 서운동이 새로 편입된 겁니다. 또 한 번 전국적 관심을 받게 된 개항을 지역 주민들의 표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잘해주실 분으로 믿고 그래도 하시던 분이 더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네, 원희룡 씨. 좀 참신한 것 같아요. 예, 뭐 과거의 경력도 캐리어도 화려하지만은 자기 소신 지키고 하는 사람 같아요. 당 그런 거보다는 그 공약이 좀 현실 가능성 있는 공약인지 보고 그것을 좀 이루어냈던 그런 사람인지 그런 걸 좀 중점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개항을 선거가 총선 전체 판세뿐만 아니라 이재명, 원희룡 두 사람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거란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는 4월 10일 유권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40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이 이끌고 있는 조국 혁신당 예상 밖의 선전을 이어가며 이번 총선 그야말로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조국 혁신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YTN하고도 이제 인터뷰 약속하셔서 오늘 나오셨고, 뭐 오늘 라디오도 나오셨고, 최근에 언론의 어떤 접촉면 넓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는 게 예전하고 좀 비교도 되실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뭐 정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언론에서 연락하지 않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제가 정치를 시작했고 또 창당까지 했으니만큼 연락 오시는 건 뭐 당연하고 저로서는 이제 비판 소리도 듣고 또 소통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출연하셔서 오늘 뉴스회도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시면 저는 궁금한 게 전국 대담을 이렇게 진행해 보면 평론가들이 하는 말 중에 조국 혁신당 이름에 꼭 조국을 넣었어야 됐을까 이런 질문들도 많았거든요. 그 장명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창당을 선언을 이제 하니까 언론과 시민들이 다 그냥 조국 신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이름이 통용되는 상태에서 다른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또 언론인들 머릿속에 조국 신당이라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이름을 짓게 되게 되면 유권자분들이 투표 용지에서 찾을 수가 없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국민 여러분께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뭐 조국 혁신당을 포함해서 조국이란 단어, 물론 제 개인 이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국을 뜻하는데 그걸 넣어야 한다는 그 시민들이 한 70 몇 프로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하고 난 뒤에 그 조국혁신당이라고 이름을 최종적으로 지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나라의 의미를 물론이죠. 말하는 물론 거지만 중의적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뭐라고들 하냐면 친박 연대도 박근혜를 넣지 않았는데 조국을 넣은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 중앙선관위에 다 의견을 물어보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지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13일부터 이틀간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한 호남을 방문하셨고 첫 방문지더라고요. 어떤 최근의 지지세의 영향 때문인 건가요? 호남 방문은? 뭐 꼭 그런 것만 아니고요. 저희 창당하기 전에 전주, 광주, 여수를 방문을 했는데 창당하고 난 뒤에 이제 어디를 그 순회할 것인가를 해서 각 지역의 도당 차원에서 와달라는 얘기가 먼저 와서 전주를 가고 순천을 갔고요. 순천은 특히 그 순천을 간 이유는 순천에 1960년대에 곡물농장으로 쓰던 큰 그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을 이제 폐가처럼 됐어요.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창업 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갔더니 현장 반응 어땠습니까? 참 너무 감사하게도 아주 뜨거웠고 또 저희들한테 위로와 응원, 격려의 말씀이 많아서 저에서 많은 힘을 얻고 왔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이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저희 생각으로는 호남만이 아닙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무도함, 무책임함과 관련해 가지고 가슴속에 울분과 그 분노가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보통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또 표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정치인 또는 정당이 등장했다는 생각 그 때문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당 11일 만에 지금 당원 10만 명을 돌파한 어제 10만 넘었습니다. 어제 10만 명을 돌파했고 보도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 뭐 선전, 약진, 뭐 기세를 올린다 여러 표현이 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2월 13일 날 부산에서 창당 선언을 할 때 제가 이제 당시에 10석 그리고 원내 3당이 되겠다고 사실 공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런 공언을 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그 국민 여러분이 호응해 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그래서 한편으로 매우 감사한 마음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해야겠다. 좀 겸손해야겠다. 건방 떨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 당 그 당원들에게도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좀 앞세우고 계신데 제3지대 정당으로서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조국 혁신당의 선전이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의식이 반영된 걸까요? 아니면 조국 대표님에 대한 어떤 견고한 지지층의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빛 어떤 겁니까? 저는 뭐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 많은 시민들이 다가와서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당 가입한 적도 없다. 난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가입했다. 이러면서 고생했다. 위로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실제 계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정권의 그런 무능과 무책임이 있는데
민주당보다 더 잘 싸우는 정당, 더 단호하게 싸우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줘서 고맙다, 지지한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각각 시민들께서 저희 정당을 도와주시고 밀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3세력 내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 계속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제3세력에서의 차별화로 인한 컨벤션 효과일까요? 아니면 지금 민주당 지금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만 놓고 본 조사 결과에서 민주당하고 한 5%포인트 차이가밖에 안 나거든요. 좀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실책이 연일 나오니까 그 친문 지지층이 옮겨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런 해석들 제가 보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정치공학적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 저희 당원들을 분석해보고 또 거리에서 만나보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 또는 민주당 당원들이 탈당을 해서 조국 혁신당에 오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 또는 스스로를 중도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친문 세력이 따로 모였다 이런 것은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것 같고. 왜 틀린 겁니까? 왜 틀렸나 하면 당장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영입했던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친문과 아무 관계 없는 어떻게 보면 노회찬 사람인 거죠. 또 제가 또 영입했던 정책위 의장 서왕진 박사 같은 경우는 박원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따져보게 되면 물론 저는 뭐 문재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지 않고 누구의 사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있는데 과거에 누구와 일했던 간에 관계없이 저와 또는 조국 혁신당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아무튼 총선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른바 지민비조, 지역구 민주당,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 전략이 좀 통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야권의 파이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총선을 한 20여일 앞두고 이 전략이 계속 쭉 이어질까요? 저는 이제 야권 파이는 정해져 있고 조국 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그 파이를 나눠 먹는다는 분석에 동의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아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조국 혁신당 등장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보면 범민주 진보 진영,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다 포함해서요. 그 범민주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그 파이의 크기가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에 커졌습니다. 그건 모든 여론조사에서 확인됩니다. 그 점에서 같은 파이를 놓고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란 성곽 바깥에 진지를 치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영토를 지금 개척 중입니다. 그 점에서 민주당에 패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실제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 표를 찍겠다고 행사한 분들이 실제 투표장에 와서 지역구에는 누구를 찍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 민주당에 전혀 그 불리한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파이를 민주당과 나눠 먹은 게 아니라 별도의 파이가 있는 것이다. 파이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 그럼 바꿔 말하면 조국 혁신당의 태생은 민주당의 거리두기 혹은 선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조국 혁신당만의 정체성 때문일까요? 후자죠.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이 먼저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선을 긋는다기보다도 민주당보다 저희 정강 정책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게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거리두기 선 긋기에서. 민주당에서요? 그건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선을 그은 거는 맞는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더불어비례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두 비례정당의 그 인물과 정강 정책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떠나서 진보주정 전체의 파이를 보게 되면 파이는 확실히 커졌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그 파이를 민주당이 좀 가져온다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같이 어쨌든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한때는 거리두기, 선긋기였다면 최근에 좀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야속하거나 서운하거나 뭐 그런 저는 뭐 그렇지 않고요. 전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의 당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또 정당이 서로 다른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역할과 조국 혁신당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고 어떻게 이 각각을 밀어줄 것인가, 특히 진보 성향 유권자의 경우는 그걸 잘 판단하고 계신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근래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명함을 믿습니다. 네, 여러 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밀어내고 조국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중도층도 제법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옮겨간 것이 아니라 중도층도 있다. 여러 분석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국혁신당이? 전 조국혁신당이 이제 하고 있는 첫 번째 역할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근래 네. 그 범민주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또는 정치에 좀 냉소적인 경향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일종의 바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투표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예. 그분들이 투표장에 와서 조국혁신당을 찍고 그다음 지역구 선택은 다른 뭐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2월 13일 창당 선언을 할 때부터 전국의 지역구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근데 비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못하는 역할, 또 네. 민주당의 의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기 힘든 그런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네. 그에 저의 호소가 국민 여러분께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 1호 공약으로 민생 법안이 아니라 이른바 한동훈 특별법 발의 계획을 예. 밝혔고 뭐 여권에선 여러 좀 비판과 예.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취지인가요? 저는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 우리나라 그 권력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 네.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이고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구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네. 공정과 정의에 부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세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장 문제의 그 고발 사주 고발장을 그 논의한 것이 아닌가 이건 네. 공수처도 의심했던 바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1심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는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패소로 이어지게 했는데 이 역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세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 같은 경우 언론에서 11개 입시 비리를 다 그 보도를 했습니다. 예. 실제 논문을 대필했다는 케냐인은 내가 대필했다고 얘기를 했고 2개의 영문 논문 같은 경우는 표절임이 확인되어 가지고 국제학회에서 다 삭제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압수수색도 어떠한 소환 조서도 없었습니다. 그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기준에 따르게 되면 네.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경찰도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로서는 뭐 모범을 보이시라 본인이 했던 말을 지켜라 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야 다른 국민들도 수사의 편파성, 수사의 차별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안을 1호로 만들었다,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것만 놓고 봤을 때 11가지 입시비리 모델에 네네. 대해서 이제 무혐의가 나왔지만 수사 결과를 믿지 하기 때문에 특검법을 도입하자라고 했더니 아까 저희 자막처럼 윤지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네네. 사적인 어떤 복수의 장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냐라고 했고요. 좀 그대로 전해드리면 예. 불공정의 대명사가 무슨 자격으로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이제 여권에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해주신다면? 뭐 사적 복수란 말 자체가 참 웃긴데요. 네. 법률을 통해서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는 것인데 무슨 저희가 사적 복수를 하겠습니까? 어불성설이고 예. 이 문제는 조국 개인의 사적 복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오랫동안 외쳐왔던 공정과 정의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문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와 비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는 복수가 아니라 응징이죠. 정당한 응징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정당한 응징이고 그런 정당한 응징을 받도록 정당한 징벌을 받도록 정치는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복수가 아니라 응징이다. 자, 그러면 1호 공약은 한동훈 특검법. 일단 아까 의석수를 처음에 10석 정도 잡으셨던데 네네, 최근에 선전 이후 목표가 좀 바뀌신 게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저희의 소망으로는 네. 조금 더 국민들께서 마음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건방 떨면서 여론조사가 높아졌다고 해서 의석수를 높이고 있지는 않고요. 예. 여전히 저희의 목표 의석수는 10석입니다. 네, 자, 한동훈 특검법 1호 공약이고 총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전제하에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다음 목표는 이제 1호 법안이 한동훈 네. 특별검사 법안이라면 2호 법안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좀 예. 지켜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공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이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승계 금지 법안인가요? 이른바 조국 법안을 예, 예. 발의하겠다고 했고 네네. 조국 대표님께서는 제가 위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네. 걸로 알고 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다시 재반경에 나섰거든요.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첫째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네. 지역구는 지역구 국회의원 개인의 것이라 하지만 비례의원은 그 비례의원 개인 것이기 이전에 정당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승계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졌고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준비한다고 하는 그 뭐 정치개혁안 그 법안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법안이 과거 제출되었는데 네. 헌법재판소가 2009년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무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2009년에 결정을 했어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검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형법은 좀 아는지 모르겠는데 헌법 공부를 안 하신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정치를 하시니까 정치는 형법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하셔야 되는데 헌법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런 반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공부를 좀 해달라는 주문인데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유죄가 확실시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비례 1번으로 놓고 그게 오히려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라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이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국민은 네. 저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그 원칙에 따라서 네.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 제한 자체가 또 위헌이 됩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훈련을 받은 법률가라면 그걸 다 알 것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저런 뭐 정치개혁안의 이름하에 저 조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근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도력이 추락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급하구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좀 가다듬으시고 헌법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사투리로 반격에 나서신 거예요. 아침에 YTN 뉴스킹에서 네. 그 뭐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뭐 사투리로 뭐 저 다시 한번 쓰자면 쫄았구나, 너희들 쫄았지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복수더라고요. 그럼. 예, 복수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플러스 국민의힘 그 준비한 분들이 계시겠죠. 예. 그래서 너희들 쫄았나 뭐 이런 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 여권의 비판에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도 이를테면 총선 방탄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심에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대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예고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방탄연대 아니냐라는 네. 비판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비판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네. 저는 대법원 판결 존중할 것이고 그 최종 판결에 당연히 승복할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겠죠. 게다가 저는 공인이고 정치인이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역으로 묻고 싶은 것은 예. 방탄연대라고 운운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나쁜 연대는 뭘까? 가장 저급한 방탄연대는 뭘까?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이 연합해서 김건희 여사를 지금 방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은 거부를 했고 네. 재의결됐을 때 국민의힘이 또 재의결 거부를 해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저보고 뭐 방탄연대니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으나 김건희 방탄의 급급한 상태에서 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참 이게 그런 말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듭니다. 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SNS를 보니까 비례대표 후보 최종 순번 결정도 관여하지 않으시겠다? 네, 이해상충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네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저희 당 안에 선거기획단이 만들어져 있고 네.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7시에 총 20명의 후보를 선정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아마 혹시나 저도 뭐 탈락될지도 모르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탈락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마침 화면에 SNS가 나오시면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좀 직접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대표님을 둘러싼 여러 좀 비판의 말 중에 내로남불, 네네네. 좀 정확히는 조로남불도 있고 또 하나 네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SNS에 남겼던 말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모순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해 한번 생각을 여쭤본다면. SNS에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네. 말점은 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예.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행 합의를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싶고요. 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내로남불 문제, 그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제가 네. 반성해야 될 지점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런 비판하는 것은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카르텔에서 저에 대해서 그런 비판하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카르텔에서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고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10명이 구조됐지만 3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경이 침몰 원인을 포함해 중간 수사 내용을 발표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죠. 이명준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어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 해경은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해경은 어제 새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한 원인을 적재 불량에서 비롯된 선박 복원력 상실로 추정했습니다. 잡은 어획물을 잘못 보관했다가 배가 무게 중심을 잃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어구 및 어획물을 선미 갑판에 적재한 상태로 이동 중 선미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또 당시 사고 선박은 잡은 정어리를 40톤가량 실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침몰 과정을 정리하면 사고 선박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어획물을 실었습니다. 선원들은 잡은 정어리를 그물체 선미 갑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배가 왼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며 기울어 침수됐고 뱃머리가 들린 채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겁니다. 원래라면 갑판 아래 어창에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벽에 열리는 통영수협 위판 시간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려고 어획물 등을 선미 갑판에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장 지시로 선원들이 무게 중심을 맞추려 급히 어획물 일부를 오른쪽 어창에 넣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네,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이번 사고 어떤 내용인지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새벽 4시 12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남쪽으로 8.5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11명이 탄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통영해양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 등 선박 19척과 항공기 3대를 급파해 한국인 4명, 외국인 7명 가운데 승선원 10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10명 가운데 50대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현재 해경은 실종된 60대 한국인 선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어선은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침몰 선박이 수심 60m 지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고 선박은 그제 오후 5시 10분쯤 통영시 동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고 당시 통영 앞바다는 최대 파고가 1m가 조금 넘는 등 기상 상황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새벽엔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68km 바다 위에서 20톤짜리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선원은 한국인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4명입니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인양된 선체를 감식해 선박, 결함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주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치재본부에서 YTN 임영진입니다. 네, 지난해 성탄절 새벽에 32명의 사상자를 냈던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 피의자 70대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서울 방학동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주민인 30대 남성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지인과 욕설 섞인 대화를 나누다가 30대 여성이 7살 아들과 함께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과 기관 상담 내용이 사건의 내용과 부합을 하고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면서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누어 범행했는데 유인책이 가상화폐 할인 판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경찰을 사칭한 다른 일행이 나타나 현금 1억 3천여만 원을 압수하겠다며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피의자 4명을 찾아냈고 검문 검색 과정에서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일당 중 1명은 달아나다가 피해자들에게 붙잡혔는데 경찰은 나머지 1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이 전기 공급 문제로 운행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 승객들이 몰리는 등 일대에 교통 대란이 빚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과 원흥역 사이 전기 공급이 중단된 건 새벽 4시 반쯤입니다. 이 사고로 대화역에서 구파발역까지 상하행 열차가 한 개선로만 제한적으로 운행되고 서울에서 대화역으로 향하는 열차는 구파발역에서 멈춰 돌아가는 등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열차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뒤늦게 부랴부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대체 교통수단을 찾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인근 버스 정류장은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꽉 차버린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고양시가 버스 노선과 대수를 늘리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출근길 지하철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버스도 이제 너무 사람이 몰려가지고 버스가 계속 터져서 원래 평소 여기까지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한 시간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0시까지 원래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이 늦었거든요. 복구는 6시간 가까이 지난 오전 10시 10분쯤에야 이뤄졌지만 사고 여파는 계속됐습니다. 대화 방면으로는 열차가 다녔지만 오금 방면으로는 이곳 원당역을 정차하지 않고 열차가 지나면서 서울로 향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구간 외에 다른 구간까지 운행이 30분 넘게 지연되면서 승객들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구파발까지 지금 연결이 안 되니까 지금 뭘로 다 가야 될지 저 가족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좀 가보려고 나갔는데 길이 막혀가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코레일은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데 사과드린다며 정확한 장애 원인을 여러 각도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말과 휴일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고온의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 휴일에는 강풍이 불며 미세먼지는 사라지겠지만 대형 산불이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 잿빛 장막이 쳐진 듯 온통 뿌연 먼지가 가득합니다. 먼지로 뒤덮인 공기에 한낮에도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물질이 쌓인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기가 더 탁해질 걸로 보입니다. 대기가 안정되면 안개가 자주 끼고 오염물질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대기질이 계속 악화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에 기온까지 크게 오릅니다. 서울 기온은 17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등으로 4월 중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휴일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하루 만에 5도에서 6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해소되지만 이번에는 대형 산불이 우려됩니다. 강원도 고성과 양양, 강릉, 경북 울진과 포항 등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 주의보가 내려졌고 산불 재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은 단계에 돌입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새벽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는데요.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전문가를 서둘러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시 14분경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약 5.8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후쿠시마 1원전 주변 지역에서 최대 진도 약 5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할 이상 상황에 해당하며 도쿄전력은 0시 33분에 방류를 중단하였고 우리 측에 곧바로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모니터링 포스트 수치 등을 점검하여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도쿄전력 측 발표 내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우리 정부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IAEA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서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본 집권자민당 의원들이 지난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 항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일본 정부에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우 성향의 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자민당이 어제 당 본부에서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서 한국이 배상해야 한다거나 다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레토 GMS의 듀얼 클린 미니 가습기 제품에 대해서 오늘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가습기 제품의 상단 조작부에 녹이 발생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방수 처리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와 협의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월 13일까지 판매된 제품 모두에 대해 환불이나 부품 교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홍해 사태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들어오는 해상 수입 운송비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물류비가 오르면서 수입 물가 상승 등 추가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다른 나라 선박을 공격하는 이른바 홍해 사태가 장기화하며 피해가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한 핵심 물류항로가 막혀 최대 한 달 정도 운송기간이 늘어나면서 운송 비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달 유럽에서 들어오는 화물의 해상 운송 비용은
한 달 전보다 40% 가까이 훌쩍 뛰어올라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해상 운송 수요가 항공으로 넘어가며 유럽발 항공 수입 운송비 역시 26% 넘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동부, 유럽으로의 해상 수출 비용 역시 꾸준히 오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로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수출입 기업은 4곳 중 3곳에 달했고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동안 유럽으로의 수출 액수는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품을 제조하고 나서 수출을 할 경우에 물류비가 뛰면은 그만큼의 어떤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니까 뭐 중국산하고의 어떤 경쟁에서도 조금 이제 가격 경쟁력 부담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첫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홍해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기 위한 무력 시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근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유럽연합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알리익스프레스 등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유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 차단 조치도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U가 지난달 17일 디지털 서비스법을 전면 시행한 이후 전자상거래 업체를 표적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의 가공식품에 이어 딸기와 한우 등 신선식품까지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 쉬인 등의 공습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데 알리바바 그룹은 투자를 더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관 K베뉴입니다. CJ제일제당과 햇반, 비비고 만두, 농심의 컵라면까지 판매합니다. 가공식품만이 아닙니다. 논산 딸기와 강원 한우, 통영 장어까지 우리나라 토종 신선식품이 즐비합니다. 요즘 물가도 너무 비싼데 이렇게 싼 가격에 한국에서 바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중국 앱이라도 전혀 찝찝하지 않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알리는 식품에서도 초저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입점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도 지원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삼양식품과 대상, 풀무원도 입점을 검토 중이고 오뚜기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리가 계획 중인 한국 물류센터 건립까지 이루어지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물류센터를 지면은 지금 일주일 걸리는 중국 해외 직구가 여기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이틀 만에 도달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강력한 그 파워를 지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싼 알리로 넘어갈 확률이 높죠. 이런 가운데 알리 모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은 우리나라에 1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판로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겁니다. 알리바바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순 없어도 한국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폐업은 급증했습니다. 4년 전 4만여 건이었던 폐업 건수가 지난해는 8만 건에 육박할 만큼 급격히 늘었습니다. 특히 패션 관련 온라인 쇼핑몰이 많았는데 지난해 2만 4천 건이 넘었고 올 들어 2달에만 7천 개가량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의 전방위적인 공세 속에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대학에서 입주 기업들에게 자문을 해준다며 돈만 받고 자문을 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 서울대가 입주 기업들에게 해마다 수백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도 컨설팅은 전혀 없어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소속 연구소에 7년 전 입주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김모 씨.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유능한 인재들과의 협업도 가능할 것 같아 선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듬해부터 갑자기 자문 계약서를 체결하자더니
임대료 외에 추가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없던 계약이 생겨났지만 교수진 자문을 받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응하게 됐습니다. 순수하게 자문 계약으로 알고 저도 동의를 했던 거고 자문을 받음으로써 회사 프로그램 개발에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계약서에는 전기 설계와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문해준다며 시기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료 명목으로 거둔 돈이 지난 6년 동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문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업체 대표는 주장합니다. 제가 최초에 알고 있는 그런 자문에 대해서 전혀 자문을 한 사실이 없고 그래요. 왜 계약과 다르게 자문이 없는지 학교 측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임대료가 저렴해 추가로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걷는 건 다른 입주기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간 사용료에 대한 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입주기업 전체에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이 됐을 텐데요. 서울대는 자문료를 왜 걷는지, 누구의 결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 승인을 시행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재산관리 규칙에는 정해진 산출 방법에 따라 청구한다고만 돼 있을 뿐 자문료를 걷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자문료를 받는 것인지 추가로 물었지만 서울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학내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건 산업과 교육기관이 힘을 합쳐 기술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정해진 임대료 말고 자문 없는 자문료까지 거두면서 산학협력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대학로 소극장 문화를 이끌며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소극장 학전이 오늘 폐관합니다. 33년 전 문을 열었던 날짜와 같은 날에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어제까지 이어진 릴레이 공연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끝으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건데요. 학전 어게인 콘서트, 오랜 경영난과 김민기 대표의 투병으로 지난해 폐관 소식이 알려지자 학전과 깊은 인연이 있는 배우와 가수들이 기획해서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무대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김민기 선배님이셨고 또 학전이란 곳은 저희한테 진짜 우리가 설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정말 꿈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음악을 시작했고 또 많은 연극인들이 거기서 나왔고요. 노 개런티로 동참한 학전 출신 스타들 덕분에 20회 릴레이 공연은 티켓 예매 시작 10분 만에 전석 매진됐고 수익금 전액이 학전에 기부되면서 학전의 만성 적자 겨우 해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창작 뮤지컬 역사에도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를 받는 학전의 폐관, 스타들과 관객들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학전 소극장은 사라지지만 이곳에서의 추억과 이곳에서 들었던 음악, 또 이곳 무대에 섰던 뮤지션들에 대한 어떤 추억과 이런 것들은 아마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제목이 지금 학전 어게인인데 사실은 이제 학전 어떤 포레버 이런 느낌이었으면 어땠을까. 저희에게는 추억이 될 공연장 같습니다. 이제 학전 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오는 7월이나 8월 어린이 청소년 전문극장으로 재개관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김민교 대표의 뜻에 따라서 학전이라는 명칭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국민의힘은 장해찬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둘러싼 여론 동향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장 후보의 발언 내용이나 문제적인 지점, 그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후보의 입장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서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수영 지역구에 공천된 장 후보는 10여 년 전 SNS에 난교, 동물병원 폭파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게시글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막말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가운데 당내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의원이 제3의 인물로 전략공천이 원칙이라는 당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서울 강북을 경선 절차가 문제없이 끝났다는 당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정봉주 후보의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은 경선 이전에 있었던 일로 후보자 선정과 경선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옮겨갈 현역 비례의원 8명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제명된 의원은 김예지, 김근태, 김은희, 노용호, 우신구, 이종성, 정경희, 지성호 의원 등 모두 8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비례대표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재차 내리자 임 전 소장을 추천한 시민사회 측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임 전 소장을 또 부적격 판단한 민주연합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심사위원 10명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을 앞장서 제기해온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로 판단해 공천 배제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 호주 대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둘러싼 논란의 배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정조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야당,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을 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려졌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있어온 여론 조작의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개입입니다. 네, 그러나 야당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곧바로 해제하는 게 맞느냐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1월경에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과 2달도 채 안 됐다 생각이 되거든요.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출권이 바로 해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네, 그럼 수사 일지를 한번 볼까요? 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8월 말, 첫 강제 수사는 5달 만인 올해 1월에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다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또 호주 출국 예정일 하루 전에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전격 소환 조사했습니다. 통상 수사는 실무 책임자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급자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윗선부터 부른 거라 이 전 장관의 입장을 듣는 수준이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공수처는 벌써 2달 가까이나 수장이 없는 상태죠.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처장이 임기가 끝나서 퇴임한 뒤 여원고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같은 달 말에 여 차장도 퇴임하면서 김선교 수사 1부장이 처장 업무 대행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또 김 부장도 이번 달 초에 사표를 내면서 송창진 수사 2부장이 다시 바통을 이어받은 대행 체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 처장 임명마저 지연되고 있는데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8차례 회의 끝에 지난달 말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했지만 윤 대통령의 지명은 아직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조사가 필요하면 귀국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제쯤에야 공수처가 재정비를 마치고 이 전 장관을 부를 수 있을지, 또 부른다고 얼마나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빠른 법의학적 증거 수집이 필수지만 최근 전공의 진료 이탈 장기화로 곳곳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일선경찰서에 뿌린 공문입니다.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진료 축소로 해바라기 센터 증거 채취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과 병원, 정부가 협력해 만들었는데 무엇보다 빠른 증거 채취가 핵심 역할로 꼽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출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폭력 피해 흔적이 입안에도 남았다면 음식도 먹지 않고 도움받는 게 좋다고 권고할 정도입니다. 병원 안에 센터를 마련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춘 이유입니다. 그런데 YTN이 확보한 공문을 보면 서울에 있는 센터 4곳 가운데 3곳이 의료계 파업으로 증거 채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터 2곳은 아예 검사가 불가하고 한 곳은 오전에만 가능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증거를 채취할 때 일부 민감한 신체 부위는 반드시 의사의 처치가 필요한데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등 의료진이 부족해지면서 차질이 생긴 겁니다. 지연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해 경찰과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 해바라기 센터에서 검사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인계할 수 있게 병원 3곳을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지정된 은평 인정병원에는 찾아오는 성폭력 피해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건 올까 말까 하던 증거 채취 문의가 최근 2주 사이에만 4건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키트가 모자랄 정도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뭐 그런 거를 제한해서 환자를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당직이가 수술 등에 투입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의료 공백 속의 성폭력 피해자는 몸에 남겨진 증거가 사라질까 조바심 내며 또 다른 병원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2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화상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교수들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수들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들은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환자는 의사가 필요하고 의료인의 제일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 생명과 직결된 수술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 의료 업무는 차질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의사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희 뒤에 기다려지다 느낌표까지 되어 있는데, 자, 미국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한 2시간 전쯤에 드디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네,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뒤이어 입국한 아내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틀 뒤 평가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박동희 야구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제 좀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불과 2시간 전에 네. 오타니 쇼헤이가 입국을 했고 공항 현장 열기도 정말 뜨거웠는데 저희가 화면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자를 거꾸로 쓰고 또 환호성도 상당했는데 입국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역대 일본인 스포츠 선수 가운데 이렇게 한국에서 환대를 받았던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환영 인파가 나왔었는데요. 이 오타니 선수는 만화나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선수거든요. 네. 한국도 한국이지만 일본에서도 이 오타니 선수 한국 입국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저희도 아까 뉴스 시작 전이었기 때문에 함께 YTN 생중계 화면을 함께 지켜봤는데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에 SNS에 최초로 사진을 공개한 아내가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처음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냈어요. 밝은 얼굴로. 네네. 일본 언론에서 이 수수께끼처럼 도대체 오타니 선수의 아내가 누구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이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었죠. 올리면서 아내를 공개했었는데 이 오타니 선수의 아내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도 일본이지만 이 YTN에서 라이브로 이걸 보여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선수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오타니 선수의 또 와이프가 농구 선수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포츠 커플이 완성이 됐는데 보통 일본 프로야구 주요 선수들의 와이프가 다 아나운서 앵커들이 많았었는데 스포츠 선수는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공개된 게 이제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그것도 이제 일본 공항도 아니고 한국 공항에서 지금 처음으로 공개된 거라 일본 팬들이 좀 질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오타니 선수가 앞서 그 SNS에서 태극기 사진도 올렸고 또 손가락 하트도 하고 굉장히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이번 방한 때 좀 한국 팬들과의 소통도 있을까요? 어떻게 많이 보세요? 기대했죠. 제가 2012년 오타니 선수가 고등학생일 때 이 서울에서 열린 세계 야구 선수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회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인터뷰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거물이었어요. 이 선수 이 안전상의 이유로 인터뷰가 제가 거절당했었는데 그때 오타니 선수가 한국을 무척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국에 오고 싶다, 팬을 만나고 싶다 했는데 그래서 많은 팬들이 입국장에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 다저스 선수단이 선수단 이 보호 차원에서 이런 사인이나 사진 찍는 걸 안 하고 그냥 입국장을 통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들도 소통하지 못했는데 팬들이 레츠고 다저스, 레츠고 오타니 하면서 열등 환영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무결점 야구 선수로 불리기 때문에 뭐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야구를 잘 모른다면 좀 어느 정도의 선수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좀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까? 또 한마디로 이 웹툰의 현실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보통 야구에선 타자, 투수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데 이 선수는 이 타자와 투수를 경험하는데요. 근데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합니다. 이 선수가 2013년 일본 야구계에 데뷔한 이후로 투타 경험을 시작을 했는데요. 2018년에 미국으로 간 다음에 가자마자 신인왕 그리고 2021년에는 아메리칸 리그 MVP를 했는데 2022년에 투수로서 15승 그리고 타자로서 30홈런 이상을 때렸거든요. 이거는 진짜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인데 특히나 이 오타니 선수가 10년에 7억, 지난해 이 연말에 다저스랑 계약하면서 10년에 이 7억 달러를 받게 됐는데 스포츠 세계 역사상 최고액입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올해는 또 사실 팔꿈치 수술 때문에 그 투수로서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죠. 타자로서 뭐 활약을 하는데요. 이 시범 경기 중에 홈런도 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오타니 선수가 투수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만 타자로서는 더 훌륭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에 온 이유를 한번 보면 메이저리그 서울 투어 서울 시리즈 때문에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메이저리그가 야구를 세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또 이 본인들의 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1999년에는 멕시코에서 열렸고요.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9년에는 일본 도쿄, 그리고 2001년에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2014년에 호주 시드니에서 개막전을 치렀었는데 서울에서 이번에 열리는 건 아시안 대륙에서는 도쿄의 두 번째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리는 거고요. 여기다가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각 팀 선수단이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22년입니다. 그럼 이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온 게 무려 102년 만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봐야겠죠. 예. 자, 일정을 지금 체크를 해보자면 수요일이 샌디에이고,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 고우석 선수가 있는 샌디에이고와의 개막전이고 그 전에는 한국 팀들과 좀 이벤트성의 평가전들이 있거든요. 네네. 키움과 이제 대표팀과의 평가전이 있는데 이 두 경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친선 경기고 3월 20일부터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립니다만 우리 프로야구도 3월 23일부터 이제 개막전이 치러지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선수들이 총력전을 하기보다는 이제 시범 경기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한화 이글스의 문동주처럼 젊은 투수들은 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선수의 투구 그리고 젊은 선수의 타격 혼을 바쳐서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워낙에 또 오타니 쇼헤이 하면 계획표 만다라트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다 계획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팀과의 맞대결은 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을까요? 오타니 선수가 뭐 특별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이 한국 팬들 앞에서 시원이가 홈런 한 방 쳤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으실 텐데 오타니 선수가 아마 타자로 좀 더 컨디션 올리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오타니 선수를 보려고 일본 야구 팬들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 프로야구 이 젊은 투수들이 시원이가 삼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아,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람하긴 좀 모호하긴 하겠네요. 오타니의 홈런도 보고 싶지만 또 대표팀도 선전해야 되니까. 아, 그러네요. 네, 복잡한 생각이 들 것 곤란한 같아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그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LA 다저스와 맞붙을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 또 고우석 선수도 입국을 또 했습니다. 두 선수 오타니와의 맞대결에서 좀 좋은 활약 펼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고우석 선수는 불펜 투수니까 팀이 좀 이기고 있거나 예. 아니면 좀 타이트한 상황에 나와서 한번 멋진 승부를 보여줄 것 같은데 김하성은 오타니랑 같은 타자잖아요. 네. 저는 김하성 선수한테 거는 희망이 뭐냐면요. 오타니 선수가 뭐 아메리칸의 MVP도 탔지만 이 아시안 이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가면 내야 수비가 안 되는 혹평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김하성 선수는 아시안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골드글러브를 탄 예. 아주 수비에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친정팀이잖아요. 키움 히어로즈가 쓰는 이 고척 돔에서 맹활약을 해줬으면 하는데 올해도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야구와 결혼할 줄 알았던 오타니 쇼헤이가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왔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좀 보일지 한번 보기로 하고 국내 KBO 리그 소식도 간단히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돌아온 몬스터 류현진 선수에게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류현진 선수는 왜 한국에 왔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컨디션도 좋고요. 메이저리그 때보다 더 공이 빨라진 것 같아요. 특히나 얼마나 제구가 좋냐면은 지금 거의 오목을 둔다는 얘기를 들 정도로 네. 이 보통 스트라이크 존이 9개 칸으로 나눠졌다고 보는데 네. 그 제일 끝쪽에 있는 선을 그대로 연달아 찍을 만큼 오목을 둔다는 평가를 예. 만큼 네. 아주 제구가 너무너무 뛰어나거든요. 한화 이글스의 젊은 투수들이 이 류현진 선수에게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진행된 KBO 시범 경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산이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번 시즌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시범 경기와 이 본 경기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산은 이승엽 감독이 2년 차니까 잘해줄 것 같은데 가장 관심사는 바로 한화겠죠. 한화의 약진일 것 같은데요. 보통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이런 시구가 시까지 있는데요. 오는? 네. 이 야구 팬들은 아마도 야구 개막전을 기다리면서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야구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을 기다렸습니까? 네,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즐겨야겠습니다. 네. 자, 오타니 선수의 입국과 KBO 리그 전반까지 박동희 야구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 삼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SUV 화물칸에 실린 기름통에 기름을 넣다가 불이 났습니다. 신속한 자체 진화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자칫 큰 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주유소 직원이 SUV 화물칸에 실려 있는 기름통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불이 붙더니 커다란 화염이 차량과 주유기로 번지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화재 직후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를 해서 오전 9시 40분쯤 발생한 불은 1분 만에 꺼졌습니다. 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일부와 주유기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기름이 증발해 기체나 미세한 방울 상태로 공기 중에 분포하는 유증기가 정전기 같은 점화온을 만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유소에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유 중 엔진을 끄고 손으로 정전기 방지판을 만진 뒤 기름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원어민 교사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교육청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원어민 교사 A씨가 지난 13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청주 2개 중학교에서 수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와 접촉한 학생 가운데 아직 감염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충북 진천군 이월면의 한 화학공장에서 폐화학물질 회수 과정 중 유해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누출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진천군 등은 주민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내고 장비 10대와 인원 51명을 동원해 공장 옆 하천 일대에 둑을 쌓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지만 유해 화학물질인 다이메틸폼아마이드 11톤가량이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인도산 저가 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무역업자가 붙잡혔습니다. 관세청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과 함께 원산지를 속인 혐의를 받는 인도인 무역업자 D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인도산 금장식품 267억 원어치를 수입해 원산지 표시만 바꿔 붙인 뒤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세계 최정상의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내한 공연이 끝내 취소됐습니다. 친푸틴 논란이 커지면서 반대 여론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다른 공연으로도 불똥이 튈 조짐입니다. 김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틴의 발레리나로 불리는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출연하는 모덴스 내한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공연 기획사와 예술의 전당은 홈페이지에 각각 관련 안내문을 올려 관객과 아티스트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공연을 취소하며 사전 예매한 티켓값은 전액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12만 원에서 34만 원까지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티켓은 이미 60% 이상 팔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연이 취소된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여론이 좋지 못했던 점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공연 중단을 요청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대사관은 이 공연이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을 정당화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며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 정권과 문학의 인사들과의 문화 협력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획사나 예술의 전당 모두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자하로바 내한 공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불똥은 다른 곳으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공연될 예정인 볼쇼이 발레단 갈라 콘서트 공연입니다. 볼쇼이 발레단은 러시아의 국립 발레단이자 자하로바가 수성무용수로 활동하고 있고 친푸틴 예술가로 대표되는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난해 12월부터 총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아직 해당 공연에 대한 프로그램과 출연진이 확정되지 않아 기획사 측이 공연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다며 기획사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네, 친푸틴 성향을 이유로 발레리나 공연이 취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선에 도전하는 러시아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푸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8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인가가 관심입니다. 국제부로 가보겠습니다. 신웅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오늘부터 4일간 치러지는데 러시아 극동 지역부터 투표가 시작이 된다고요? 예, 6년 임기의 러시아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동쪽에 있는 추코트카 자치구와 캄차카주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해가 뜨는 순서로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는 이 시간대가 11개에 이를 정도로 광활한 나라인데요.
각 시간대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흘간 진행되는데 우리 시각으로 오후 2시에 모스크바도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번에는 러시아가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지역 4곳에서도 처음으로 러시아 대선이 실시됩니다. 유권자는 18세 이상 러시아인으로 약 1억 1,230만 명에 이르고 미국 등 해외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 190만 명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늘리기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네, 어차피 당선자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관심사는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이죠?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당선은 기정사실로 여겨집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4명의 후보 가운데 푸틴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존재감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후보 등록이 거부가 됐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아예 좌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득표율인데요.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푸틴의 득표율이 82%로 예측이 됐습니다. 실제 득표율이 80%대를 기록한다면 2018년 76.7%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가 됩니다. 2년이 넘어가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그리고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의문사 등이 있었지만 푸틴에 대한 지지율은 굳건해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Необходимо подтвердить нашу сплоченность, решимость вместе идти вперед. Каждый ваш голос ценен и значим. Поэтому призываю вас в предстоящие 3 дня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е избирательное право. 네, 이번에 당선되면 2030년까지 임기가 연장이 되는 건데 사실상 종신 집권을 위한 과정이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어요? 네, 푸틴은 현대판 짜르라고 불립니다. 러시아 연방 수립 이후 최장기 집권 중인 대통령이기 때문인데요. 이 푸틴은 1999년 12월 31일에 이 보리스 엘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4번 그리고 총리 1번을 하면서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5선에 성공하면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6년을 더 정권을 연장해서 30년을 집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옛 소련 시절 29년을 집권한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의 집권 기록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푸틴은 또 지난 2020년 개헌으로 2030년에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4세까지 36년간 권좌를 누리는 종신 집권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야구계의 슈퍼스타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개막전을 위해서인데 처음 공개한 농구 선수 출신 아내도 동행하면서 전 세계 야구 팬들의 눈이 쏠렸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야구계의 유니콘으로 불리는 7억 달러의 사나이 오타니 쇼헤이가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미국에서 LA 다저스 선수단과 함께 전세기를 타기 전 깜짝 공개한 아내도 함께입니다. 지난달 결혼 소식을 알린 오타니의 아내는 농구 선수 출신인 2살 아래의 다나카 마미코. 앞서 일본 야구 팬들이 오타니의 아내로 추정했던 인물입니다. 오타니는 한국에 오기 전 SNS에 태극기와 손아트 포즈에 이어 기다려진다는 한글 문구까지 올리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고의 야구 실력에 훌륭한 인성까지 갖춰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오타니를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공항을 찾았습니다. 멋있는 거는 그냥 야구 잘하고 잘생기고 근데 좋은 점은 착하고 운동장에 있는 쓰레기 그런 것 때문에 좋아요. 오타니와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난 TV로만 봤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와, 그 문구 들으니까 봐야 되겠구나. 미국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오타니와 함께 역대 투수 최고액인 3억 2,500만 달러에 계약한 야마모토, 그리고 무키 베츠와 프레디 프리먼 등 야구 팬을 설레게 할 세계적인 스타들도 우리나라 땅을 밟았습니다. 김하성과 고우석 등 샌디에이고 선수단은 LA 다저스보다 먼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기분 좋고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선수단은 토요일 유소년 야구 클리닉에 이어 공식 훈련과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서울 시리즈의 시작을 알립니다. 17일과 18일에는 키움과 LG, 팀 코리아와 만나는 특별 경기가 열립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공식 개막전,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는 20일과 21일 고척돔에서 펼쳐집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프로농구 원주 DB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이 기량을 만개한 데다 초보 김주성 감독의 빠른 공격 농구도 빛을 발했다는 평가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우승 축포가 터지고 주장 강상재와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프로농구 DB가 정규리그 우승을 일궈낸 순간입니다. 지난 시즌 7위에 그친 데다 비시즌 눈에 띄는 전력 보강도 없어 시즌 전 DB의 우승을 예상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초보 김주성 감독이 올 시즌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은 점도 약점으로 평가받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딴판이었습니다. KBL 처음으로 1라운드에서 전승을 거두며 독주 체제를 갖췄고 지난 1월 5승 4패로 잠시 주춤했던 걸 제외하면 매달 75% 이상의 압도적인 승률을 거두며 1위를 한 번도 빼앗기지 않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필드골과 3점슛 성공률 1위를 기록하며 10개 팀 중 유일하게 팀 평균 득점 90점을 넘겼고 도움과 블록까지 1위에 올라 진정한 슈퍼팀 면모를 뽐냈습니다. 평균 22.7점에 리바운드 10개를 기록한 로슨과 어시스트 1위 알바노, 3점슛 성공률 4위에 오른 강상재가 내 외곽에서 무서운 공격력을 합작했고 블록 2위 김종규도 골밑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제 농구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악착같이 간절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이 다행히 시즌에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뷔 시즌의 우승을 지휘한 6번째 감독으로 남은 김주성 감독은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습니다. 6년 만에 저희가 정규리그를 우승했는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선수들이 너무 잘 해줘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선수한테 감사하고. DB는 정규 시즌 6경기를 남기고 조기 우승을 확정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도 보다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현재 국내 여자 골프의 1인자는 지난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3번의 우승과 함께 3관왕을 차지한 이예원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 시즌 여자 골프의 판도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마치 춘추 전국 시대를 보는 것 같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태국 푸켓에서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관왕에 오르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이예원은 이젠 정상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예원의 최대 장점은 자신감으로 무장했으면서도 항상 경쟁자에게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국내 1인자지만 박지영 선배의 스윙을 배우고 박민지의 경기 운영을 담고 싶어 합니다. 지킨다기보다는 조금 더 목표를 정해놓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합에 임할 것 같아요. 호시탐탐 이예원의 1인자 자리를 노리는 박민지는 통산 20승 고지를 넘어 최고 자리를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주 개막전에서 생애 첫 승을 기록한 김재희도 정상 등극을 위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타자 방신실은 데뷔 2년 차에 불과하지만 어느새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2승을 올리더니 올 시즌 개막전에서도 한타차 2위를 차지하면서 단골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페어웨이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좀 드라이버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을 굉장히 집중해서 했고, 그다음에 숏게임이랑 퍼팅을 많이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이 밖에 지난해 무관이면서 신인왕에 오른 김민별과 또 다른 장타자 황유민도 2년차 징크스는 없다며 올 시즌 이예원의 정상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강자들이 즐비한 2024 국내 여자 프로골프. 1인자 자리를 놓고 벌이는 다툼이 보는 재미를 더해줄 전망입니다. 태국 푸켓에서 YTN 김사익입니다. 파리올림픽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리나라 육상 트랙과 필드 경기 사상 처음으로 메달에 도전하는 우상혁 선수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공개 훈련을 하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한 우상혁은 파리올림픽 메달 획득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무조건 메달을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 4월 중순처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도 그만큼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주말 산행 계획하신다면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4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8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남부와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에는 중서부 곳곳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 모레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